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 환자들은 본인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인지를 알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성인들인데 간혹 아이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아이가 혹시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이는 이제 제가 작년에 봤던 화나인데, 7살 남한데 하는 이제 이야기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증상이 애가 7살짜리가 벌써 3, 4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는 맨날 밤마다 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주물러 줘야 애가 잠이 들더라. 그래서 3, 40분은 애를 이렇게 주물러 줘야지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아이여서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증상들이 점점 잦아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 증상이 나타나고 자꾸 더 심해지고, 그래서 주물러 줘야 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중간에 밤에 깨면은 또 주물러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더 자주 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낮에 가만히 있을 때도,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앉아 있을 때도 이제 다리가 불편하다. 아이는 이제 발목 부위가 이제 조이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다리 그런 증상이 자꾸 심해져 가지고 좀 움직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증상들인데,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이제 진단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영상, 뭐 예를 들어 CT를 찍건 MRI를 찍건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임상 진단이라고 하는데, 증상을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지에 이제 불쾌감과 이제 움직이고 싶은 그 충동. 이 다리는 어느 부위든 생길 수는 있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종아리 쪽이긴 한데, 사람마다 허벅지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지금 아이처럼 발목이 불편하다, 발바닥이 불편하다, 그리고 방향도 양쪽이 전형적인데 한쪽만 그렇다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형적으로는 이게 이름이 대부분 다리에 나와서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팔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심해서 몸통으로 올라가는 타입도 있는데 애초에 상지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진단명 자체가 이거 사지불안 증후군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증상은 위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각도 불편한 감각인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저린 느낌 이런 얘기를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증상은 뭐냐면 표현을 못 하겠어요거든요. 아주 불쾌한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이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면 조금 일시적으로 완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면은 자기가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밤에 막 일어나서 걷거나 뭐 주물러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면은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좀 주물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움직이고 싶다.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게 하면 엄청 심해진다. 안 움직이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밤에만 나타나든지, 그러니까는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스위치 킨 것처럼 증상이 나오든지, 최소한 이제 낮에는 좀 견딜만 한데 밤에 굉장히 심해, 잠들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의 4대 증상이고, 소아들은 이거를 자기가 막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한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부모님이 잘 관찰해서 얘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 주물러 달라고 한다, 그게 밤에 주로 그렇다, 그러면 그럴 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담으로 워낙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저도 이런 거 찍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재불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네가 하재불안종인 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인터넷에 보고 자기가 찾아봤더니 자기 증상이 똑같더라. 근데 부모님은 옆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고, 근데 걔가 전형적인 하재불안 증후군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가 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재불안 증후군이 이제 특히 소아에서 왔을 때는 이제 구분해야 될 이제 병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재불안 환자들 보다 보면은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많지는 않고 대부분 전형적이긴 합니다. 성장통이 이제 제일 많이 오인되는 거죠. 이거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움직여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밤에만 나타난다, 뭐 야간 성장통이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움직여서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근경련, 이게 흔히 쥐난다고 하죠. 쥐나는 거. 쥐나는 거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예.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통증은 아니거든요. 불편한 느낌이지. 그 다음에 이제 ADHD나 틱장애 같은 거는 이제 이 낮에도 증상이 있다는 게, 뭐 밤에만 특히 심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우리 사지에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 감각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만드는 건데, 말초신경에 문제 없는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근전도 검사나 뭐 신경전도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처럼 전형적인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이 있고 진단 기준에도 딱 맞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성인하고 소아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성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말초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뇌에다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말초신경의 문제도 아니고 척수에도 문제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뇌의 문제도 아닌데, 뇌 중간에서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이 시그널을 중간에서 엉뚱한 감각을 뇌에다 전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감각 신호를 처리할 때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뇌 안에 도파민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 도파민이 뇌 세포에 입력이 잘 안 돼서 엉뚱한 감각을 뇌에다 전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뇌에 입력하는 걸 도와주는 약, 우리가 흔히 도파민 효연제라고 하는데, 도파민 효연제를 쓰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성인한테는 이런 걸 시험적으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도파민 제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아에서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약이 또 필요도 없는 게, 이 도파민이 뇌에 입력이 안 되는 이유가 성인에서는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의 일부나 소아의 대부분은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뇌에 흡수될 때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철분을 주면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이 이제 중심이 되고, 최근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의 치료 지침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의사들이 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진료 지침이 있는데, 철분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인 기준이고, 소아는 예전부터 원래 철분 보충이 중심이었고, 철분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혈액 검사했을 때 보이는 헤모글로빈 수치, 우리 빈혈 수치라고 하죠, 빈혈. 이 빈혈 수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에 저장된 철분은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저장돼 있거든요. 이 페리틴 수치를 보는 거예요. 이 페리틴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도 쓰고 뇌에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헤모글로빈은 유지가 돼도 페리틴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페리틴 수치를 보는 거고, 요즘에는 페리틴 수치와 무관하게 일단 증상이 전형적이고 심하면은 철분을 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특히 소아는 특히나 이 다른 치료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철분을 이제 무조건 준다. 주면은 대부분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성인에서는 도파민 아까 얘기한 거랑 뭐 이제 가바펜티노이드라는, 흔히 뭐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 중심으로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1차 약제고, 얘는
이 강화 현상이라고 해서 뭐 내성 비슷한 개념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좀 지양하는, 써도 좀 저용량으로 쓰거나 좀 짧게 쓰거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소아에서는 철분 요법이 메인이다. 철분을 줄 때 먹는 약으로 줄 거냐 주사로 줄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인데,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철분 수치가, 페리틴 수치가 낮으면 50 미만이면은 먹는 약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철분 수치가 높으면은 우리 몸에서 먹는 약으로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정맥 주사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몸에 충분한데, 몸에 충분하다는 거는 몸에 필요가 없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추가로 줬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이 철분은 우리 체내에 저장된 게 아니라 뇌에 저장된 철분이 부족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부검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몸에 저장된 거에 비해서 하지불안 환자는 이 뇌 안에 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 안의 철분의 문제인데, 나의 뇌의 철분이 얼마인지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고 혈액에 있는 철분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불안 환자는 애초에 몸에 있는 것보다는 뇌 안에 덜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가 이 정도면은 전혀 문제없는 수치여도 더 왕창 올려가지고 그 뇌에 조금 더 가게 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철분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래도 철분은 한번 줘본다. 그런데 300 이상 너무 높으면 이제 철이 너무 과잉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 이상이면 금기지만, 사실은 임상에서 혈액 검사했을 때 300 이상 나오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철분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50 미만에서는 먹는 약만 써야만 되냐? 혹시 정맥 주사를 주면 안 되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정맥 주사를 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철분 주사 줄 때 이제 페린젝트라는 약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이제 제일 괜찮은 약인데, 거의 뭐 유일한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페린젝트가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60에서 뭐 많이 나오면 뭐 한 뭐 80만 원 이렇게까지 그 금액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 페린젝트 정맥 주사 주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한 11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뭐 한번 해볼 만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페린젝트가 경구약보다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3개월 내내 먹어야 되고 효과도 느리고 부작용도 꽤 있고, 근데 얘는 한 번만 맞으면 되고 효과도 더 훨씬 빠르고, 물론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그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페린젝트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가격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된 상태라서. 그래서 50 미만이면 먹는 약도 되고 주사도 되고, 50에 100 사이도 먹는 약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수치가 애매하니까는 대부분 이제 주사 쪽으로 가고, 얘는 주사만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수능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사로 그냥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처음에 아이가 왔더니 그 페리틴 수치가 39였어요. 그래서 39면은 먹는 약도 되고 이제 주사도 되는데, 얘는 이제 주사를 제가 처음에 투여를 했거든요. 성인한테는 보통 1000mg을 주는 게 표준 요법인데, 소아는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몸무게 1kg당 이제 15mg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얘가 이제 25kg였는데 그러면 이제 375mg잖아요. 이 페닌젝트가 용량이 뭐 100mg짜리, 500mg짜리, 1000mg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400mg를 주고 보통 이제 한 달 이상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2달 있다가 왔는데, 왔더니 한 40% 정도 좋아졌다, 부모님이 보기에 하고. 그래서 그럼 이 수치가 좀 올라갔는지 보고 추가로 줄지 결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한 400 주면 한 100 이상 올라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고 증상도 좀 남았고, 그래서 이제 500ml를 그러면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ml를 더 주고 증상 다 좋아졌고, 수치는 마지막에 쟀을 때 이제 500ml 주고 2달 있다가 보통 혈액검 다시 하는데 270일까지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오늘 소아의 하재불안 증후군에서 말씀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